예, 다음은 이제 의료 체계에 미친 영향입니다. 예. 아, 사실은 이제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뭐 이런 얘기들은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대충 피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뭐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아마 지금은 얘기하시지 않지만 방역에 참여했었던 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많은 얘기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위기 상황, 뭐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보건 위기 상황에 여러 가지 뭐 재난이 또 있을 수 있고요.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위기 상황에서 뭐 그 전에는 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좀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도 조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변화의 계기가 되기, 발전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코로나 병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이걸 재정 지원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를 보는 것을 이제 거부를 하니까 싫어하니까 이걸 재정 지원으로 이제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 되고 있던 병원들은 코로나 환자를 안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를 아무리 본다고 해서 코로나 환자 보면서 기존에 있던 환자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병원 경영에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공공병원들. 그리고 일부 이제 조금 좀 병원 운영에 이제 이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병원 운영에 여유가 있었던 병원들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를 좀 보는 경우가 있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도 취약했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를 전담해서 치료하니까 이게 막 짧게 해서 지나갔었으면 괜찮아요. 너무 오래 그랬거든요. 거의 3년간을. 근데 코로나 환자를 전담해서 치료하니까 환자나 의료진이 이제 이탈을 해요. 환자들이 코로나 환자가 있는 병원에는 좀 덜 가죠. 그리고 코로나 환자를 계속 진료하면서 자기 환자를 전공의 환자를 못 보게 되니까 의료진도 지쳐서 딴 병원 가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기존에 그전에도 취약했던 공공병원들이 더욱 취약해졌어요. 지금 전에 뭐 기사로 나오기로는 공공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거의 40%, 한 30% 떨어졌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들었고 회복하는데 한 3, 4년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취약했던 병원들이 더 취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던 병원들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환자를 봤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어요. 돈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더불어서 코로나를 이제 조금 위험성을 굉장히 가장하고 이렇게 했던 자체가 사실은 의료계 그런 이제 감염과 관련된 일을 했던 분야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의료 체계 전체에도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저는 보면서 좀 겁이 났던 게 이때 시기에 이제 그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이제 전공의들의 지원율이 전에도 떨어졌었지만 좀 급격하게 떨어진 데가 좀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좀 겁이 났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제일 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인턴 끝나고 레전트 과를 이제 선택하면 지원을 할 때, 뭐 돈을 보고 지원을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의사는 면허증이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나 먹고 살만 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알고, 대부분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해요. 하고 이제, 물론 이제 환자 보고 이런 거 힘들어서 다른 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의 이유가 돈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필수 진료하는 일부 과들은 뭐 외과, 특히 일부 이제 뭐 흉부외과나 아니 외과나 뭐 산부인과 이런 굉장히 이제 위험성이 좀 높고 진짜 힘들고 평생 동안 힘들 게 예상되는 이런 과 일부 몇 개 과를 제외하고는 뭐 내과, 소아과 뭐 이제 이런 조금 힘들더라도 필수적인 과 같은 경우는 지원율이 그렇게 미달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일부 과에서 상당히 지원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은 뭐 어떻게 생각해 뭐 다양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코로나 과정 속에서 어떤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이탈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조금 회복을 해야 되는
뭐 보통 위기 상황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좀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기존 구조 그대로 그냥 가져가면서 이걸 진행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래 갔죠. 너무 오래 가고 그 속에서 이제 문제점만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취약했던 부분을 더 약화시키는, 지금까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국가에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특히 질병청에서 보건학적 기준을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초기에 좀 그렇다고 해서 뒤에 이제 전환했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바로 잡지도 못하면서 보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무너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코로나 이제 전략을 이제 뭐 봉쇄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것도 문제긴 한데요. 이제 그 전까지, 예방접종 도입 전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질병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은 사실 했었거든요. 생활수칙 안내하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예방접종 도입 이후에 이제 태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었어요. 예방접종 도입을 할 때 질병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생겼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영국에서 예방접종 개발하고 이제 예방접종 고위험군 이제 접종한 이후에 이제 마스크도 벗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새로 개발된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이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새로 개발된 예방접종이 기존의 예전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근거가 사실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체 접종은 당연히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질병청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반대해서, 그래서 다른 데서 접종하는 걸 좀 보고 신중하게 접종을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네, 당연한 건데, 어쨌든 이때 논쟁이 이제 정치적 논쟁이 붙죠. 질병청이 좀 너무 무능하다, 이제 너무 안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해요, 야당에서. 어쨌든 비난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딱 도입을 하고 나서는 질병청이 어떻게 하면은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조금씩 뭐 공포를 조장, 뭐 혼란을 일으키는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냥 외부 전문가들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이때부터 보건 시스템이 확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이때가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위기라고 느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예방접종 도입을 하고 뭐 접종을 하면은, 접종이 좀 올라가면은 전환을 할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저는 이때 방역정책에서 방역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하시던 일을 하시던 분들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환을 하려고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예방접종 이후에도 전환 안 하면은 이거 뭐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예방접종 이후에 오히려 보건시스템이 무너져버렸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이런 경과에서 이런 게 있었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전문가 체제로 이제 보건이나 의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면허나 뭐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서 한번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로는 뭐 이미 K방역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됐고 보건산업이 형성돼 있었죠.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뭐 얼마 전에 또 아스파탐 얘기도 나오던데, 뭐 사람들한테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막 불안을 조장하는 얘기들 막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쨌든 뭐 구조적으로 보면은 어떤 의료 체계가 사실 상당히 이제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 체계가 굉장히 불균형하거든요. 시장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발달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일반 인구 집단이나 아니면 이제 환자들의 관점에서 어떤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들을 하고는 좀 괴리가 돼 있어요. 괴리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건강에 대해서 막 뭐 뉴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내용이 좀 부실하기도 하지만 비합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통제하는 기전 중에 하나가 질병청이나 보건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 뭐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통제 기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코로나 시기에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의료체계 전체에서 이런 경향들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빨리 이제 회복시키지 못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현상들이 점점 강화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봐서는 코로나 때 아직 지금 이게 코로나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어떤 문제들을 말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다들 아시는 것 같긴 해요. 아시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이런 거를 주로 이제 관리하는 거는 보건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보건 시스템을 바로잡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